Kathy, where do you land right now on Bitcoin? You've talked about $500,000 being the price point. I don't know if you changed the time horizon for that, given what's happened. Maybe it's been slower. Maybe now it's speeding up again. What do you think? And what do you think actually drives the price action? Right. So we have a 2030 target. In our base case, it's around $650,000. In our bull case, it's between $1 and $1.5 million. 아크 인베스트 CEO 돈나무 누나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최대 10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할지 첫 번째,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가능한 이유, 두 번째, 이더리움의 상승 이유와 어디까지 올라갈지, 세 번째, 알트신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미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별로라고 생각되시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 세계 주요 자산 순위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보면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시총 크기를 보면 골드의 약 10분의 1 수준이죠. 1비트코인당 100만 불이 되면 지금보다 약 10배가량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드랑 시총이 비슷해지거나 골드의 시총을 넘어서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100만 달러? 5년 뒤에 비트코인이 하나당 14억? 과연 도달 가능한 수치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당 원화로 거의 1억 6천에 육박하는데 이 금액도 상당히 비싸다 느끼잖아요. 실제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도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우리가 비싸다라고 느끼거나 싸다고 느끼는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들만의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대부분 돈으로 측정이 되죠. 심리학, 행동경제학에서 우리는 가치 비용을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비교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요. 자, 1억이라는 금액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돈이란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수십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들한테 그리 큰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 1억은 꽤 큰돈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요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딱 1억에 구매할 수 있다면요. 와, 너무 싼데? 이건 무조건 사야 해! 라고 하겠죠. 아마 1억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돈 끌어와서 그 신축 아파트를 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1억이라면요. 어떨 것 같나요? 와, 미친 거 아이가? 무슨 스마트폰이 1억이고 할 겁니다. 저부터 헉 소리가 나오는걸요. 실제 1억짜리 폰이 있긴 합니다. 이 휴대폰은 오스트리아 출신 명품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럭셔리 폰 제작자인 피터 알로이슨이 만든 폰입니다. 무려 130만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7, 8천 정도 되겠죠. 이 아이폰은 무려 320만 달러. 거의 4억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전 수백억 있어도 여기다가 돈지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요. 자, 같은 1억인데 1억으로 수도권 지역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싸다고 느끼고 휴대폰을 놓고 보니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이처럼 똑같은 1억이지만 이 1억으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도 굉장히 비싸게도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절대적인 금액은 숫자일 뿐 우리 뇌는 비교 기준을 찾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을 볼까요? 비트코인은 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며 1비트당 1억 6천에 육박합니다. 달러로는 신고점을 뚫었지만 환율 차이로 원화로는 아직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일단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죠. 23년 1월 2년 6개월 전에 1비트코인당 2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8배나 올랐으니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요. 그럼 지금 비트가 1억까지 빠지면 어떨까요? 지금 가격에서 6천만 원이 빠진 거잖아요. 어허, 많이 빠졌는데? 저점 나왔다. 매수 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6천을 보기 전에 비트의 최고 가격이 1억일 때는 비싸서 사람들이 섣불리 매수하지 못했던 가격이기도 해요. 이걸 행동경제학의 원리에서 레퍼런스 프라이스, 참조 가격이라고 합니다. 참조 가격이란 소비자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준 가격을 말해요. 과거의 경험과 주변 정보, 노출 빈도와 강조 등으로 형성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1억 달성했을 때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만큼 의미 있었던 가격이라는 것이죠. 1비트코인당 1억 6천을 보기 전에 1비트 가격이 1억인 거랑 1억 6천을 찍고 난 뒤에 보는 1억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1억 6천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1비트가 100만 불, 현재 환율 기준 약 14억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즉 우리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지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1비트당 20만 불, 30만 불을 가게 되면 10만 불조차 싸게 느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도 1000만 원일 때도 2천만 원일 때도 그 이후에 상승한 가격을 보기 전에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시점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에 1비트가 1억 6천이 될 거라고 몇 명이나 생각했을까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비트가 1억 6천? 가격이 너무 비싼데 1비트당 14억을 넘기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비트가 세상에 나왔을 때 가치가 거의 없었던 비트코인이 불과 16년 만에 한 개당 1억 6천이 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거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불, 30만 불을 넘어 100만 불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되기까지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두 번째, 앞으로 비트코인이 20만 불, 30만 불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은가.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먼저 비트코인이 제로부터 118K를 달성한 과정을 볼게요. 타임라인별로 2025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 제네시스 블록, 최초의 블록이죠. 채굴이 일어난 뒤에 몇 년 동안은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죠. 그리고 2013년 1비트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일부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김장 배추 절이듯 투자자들의 뇌를 도파민에 절여버린 그때죠. 이때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긴 하락장을 겪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관 기업들의 매입 시작으로 다시 한번 미친 물량이 만들어졌고 2021년 CME 선물과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 채택 등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2024년 1월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작년 11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대망의 100K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세 이슈로 시장이 어지럽긴 했지만 미국의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표와 기관 ETF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이 시작한 비트코인의 오늘날 가격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100만 불을 갈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냐는 앞으로도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냐 아니냐만 보면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채택률 3% 정도로 지금의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이 지점이죠. 그럼 100만 달러를 목표로 보았을 때 현재가 곱하기 9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채택률이 25% 정도만 넘어서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쩌면 더 낮은 채택률로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꼭 채택률과 가격이 1대1로 정비례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만 보더라도 59만 7,325개라는 어마어마한 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454개 대비 거의 30배가량 증가했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무섭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며 기업 중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TF 진입을 계속 운용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공식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금융 자문가인 리치 에델먼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더 위험한 투자라고 평가하며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10에서 4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2에서 3% 정도만 포함시킨다고 한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죠. 미국이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각 주에서 비트코인 법안 채택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따라 중앙은행, 주권기금들도 포트폴리오 일부로 전략적 보유 확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확대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미국 클래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 등 법안이 처리 중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확한 규제 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제도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간단히 말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코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등 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재민이를 비롯한 ETF 승인 이후 제도권 신뢰도는 급등했어요. 시그널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 수요와 규제 명확성이 공급 쇼크 대비 수요 증가를 촉진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못 믿었다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투자 많이 한다는 거죠. 시그널 보고서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에서 정기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근거들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캐시우드의 말처럼 정확히 2030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100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알트 시즌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하락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이 알트들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도미넌스는 상단 하락 추세선을 맞고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수급되면서 오히려 도미넌스가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했는데도 도미넌스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급락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도미넌스를 뺏어올 수 있었던 거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 왕의 귀환을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에는 한 기업의 이더리움 전략 채택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10,000이더를 매수했고 12일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샤프링크 게이밍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21,487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이더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장외 거래라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샤프링크 게이밍은 1995년에 설립한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현재 총 206,634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요. 샤프링크 게이밍은 원래는 스포츠 베팅 마케팅 회사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무한 매수 전략에 영감을 받아 이더리움을 기업 금고 및 수익 자산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1078% 급등했고 이더리움 매수 발표 때마다 주가가 7에서 28% 급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마이클 셀러 전략이라는 평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모일 때 가격은 올라가죠. 이번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역주행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투자자들의 우라를 치밀게 했던 이더리움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알트 시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유명 투자가 톰 리가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옆집 삼촌 같지만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참고해볼 만해요. 본문 내용을 보면 차세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과의 거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비트와 이더리움의 트렌드 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자라나는 영세대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보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와 이더를 기업 재무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트와 더불어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인 거죠. 최근에 약발이 좀 떨어졌던 비트맥스 창립자 아서헤이즈가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약세 입장에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즈는 7월 11일 X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트윗에 이더리움 1만 달러 간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시원하게 달려주면서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 풀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더불어서 5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2022년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앱, NFT, 토크나 자산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최대 개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활용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며 신뢰하는 알트코인입니다. 즉 활용도 자체로도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개발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장성과 수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더 버지, 더 퍼지, 더 스플러지 등의 기술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이는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솔라나 외에 다양한 경쟁 체인 대비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소각이란 말 그대로 태그 없앤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앱 개발이나 토큰 출시가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유통량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구조가 더 강해집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든지 톰리의 말을 빌어 기관 투자자 유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하락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이더나 비트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암호화폐 자산보다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업계의 점심이 있습니다. 아서헤이즈 예언처럼 이더리움이 한 개당 1만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토록 우리 가슴을 새카맣게 태웠던 알트들의 큰 상승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반감기 때 알트들이 힘을 제대로 못 쓴 가장 큰 이유가 이더리움의 부진 때문이었으니까 이더가 한 개당 1만 불을 가주면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최근 일주일 새 최대 10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2-3시간 만에 120%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알트 불장 초입에 나타나는 신호탄인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전 알트 시즌 때처럼 이런 구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알트 시즌인 만큼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충분히 알트 시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워낙 부진했던 만큼 여기서 10%는 더 떨어져 54%는 되어야 작년 연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광기의 시장은 적어도 이 54%를 돌파하고 더 아래로 떨어져 45% 지점까지 떨어지는 동안 정말 불꽃 같은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앞으로 다가올 알트장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간단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의 복수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알트에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물려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기와 지치만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해요. 그래서 분명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데 크게 먹고 만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번에는 몇 달이 아니라 2-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본전만 되면 무조건 탈출한다는 마음도 조금 내려놔야 합니다. 본전만 와도 좋겠다는 마음이 그동안 너무 컸잖아요. 본전이 왔을 때 정리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포모가 엄청 나거든요. 그때 이상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본전이 되었을 때 일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거기서 내리면 어떻게 할 건지, 더 오르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개별 종목에 대한 수익률보다 전체 계좌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다이소이거나 물려있는 위치가 너무 고점이라면 분명 회복되지 못한 종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100% 수익을 보고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7개가 수익이 나고 3개가 손실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7개 종목의 수익이 나머지 손실의 수익을 메꾸고도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정리하고 돈 합쳐지면 이런 마이너스였던 종목 따위 잊혀집니다. 그 한두 종목 마이너스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계좌 수익률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몇몇 종목 손실보다는 수익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시간 관점이나 흐름 등에 대한 건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제 브리핑 기록들 보시면 작년 큰 상승 전, 그리고 12월, 2월 고점, 올해 74K 터치했을 때 저점 포착 등 중요한 자리들을 맞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후에 분명 정리해야 될 타이밍에도 제가 텔레그램에 글을 올리겠죠. 분명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도움드리라 자신합니다. 비용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길 바래요.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